자, 163쪽입니다. 자, 임대차인데 임대차는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임대차는 대부분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제 중복적으로 나오는 게 많아서 뭐 오래 걸리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163쪽에 보면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 나오는데, 자, 의의를 한번 보시면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뭐 하면 성립되는 거냐면 약정, 낙성계약이에요. 차임을 지급함으로써가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됩니다. 자, 필수 요소는 차임이에요. 차임 지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법적 성질의 1번 임대차는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이다. 그러니까 임대차의 필수 요소는 차임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권리를 빌려 쓰는 건 임대차가 아니에요. 물건을 빌려 쓰는 게 임대차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자체가 채권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임대인은 반드시 소유자여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반드시 소유권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의 근역이 나오죠. 임대차는 채권 계약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존속기간 나오는데 기간을 약정한 경우 최장기 제한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민법 651조에서 임대차의 최장 기간은 20년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그게 재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산권 침해 문제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간이죠. 제한이 없어졌고. 근데 전세권은 최장기 제한이 있었죠. 지상권은 최장기였어요. 최단기. 지상권. 최단기. 아무리 짧아도 30년, 15년, 5년 이렇게 정했죠.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최장기. 몇 년 넘으면 안 된다고 되냐면 10년. 최장기 10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지역권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 전세권은 최장기 10년 제한. 근데 임차권도 최장기 20년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없어졌다는 점 조심하시고, 법정갱신 나오죠. 자, 법정갱신 앞에서 다 공부하셨던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공부는 다 했던 거예요. 어디서 공부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게 최단 기간 1년하고 법정갱신이 있었죠. 그때 법정갱신을 할 때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뭐냐면 법정갱신이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고요.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아니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고 했고, 설정자가 소멸 통고했다. 도달되고 몇 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냐면 6월. 전세권자가 했을 때 역시 6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차등 없다고 했죠. 그때 임대차를 같이 봤었어요. 임대차에서는 비교적 누구를 보호한다고 했냐면 임차인.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이에요? 6월. 임차인이냐면 1월 이랬었죠. 그리고 이제 주택이나 상가는 특별히 누구를 더 보호한다고 했냐면 임차인. 그래서 임대인은 소멸 통고할 수 없는 거고요. 임차인은 주택의 경우에 언제라도 할 수 있는데 도달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어요? 3월. 그렇죠. 3월. 그거 이제 우리 전세권 할 때 쭉 그림 그려서 다 정리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역시 조심하실 점은 그 셋째 줄에 보세요. 639조 1항의 셋째 줄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자, 뭘로 돼 있어요? 조건. 역시 법정갱신되면 조건이 동일한 거지 기간이 동일한 게 아니다라는 점 조심하시라고 했고, 자, 2항에 보면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건데 갑이랑 을이랑 임대차를 했습니다. 애가 임차인인데 병이라는 제3자가 이 제3자가 요 임대차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료가 되는데 만료되지 않고 어떻게 된 거냐면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대로 소멸시켜 주겠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럼 이건 결국 누구를 위한 규정일까요? 제3자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 계약을 2년 했어. 2년.
그러면 제3자는 담보를 제공해 줄 때 내 담보를 얼마 정도까지 제공하겠다고 각오한 거예요? 2년이요, 2년. 근데 2년을 제공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바람에 법정갱신 돼버리면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연장되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제3자. 그래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법정갱신이 되면 그대로 소멸된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대차의 효력인데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겠죠. 임대차 효력하면 첫 번째 임대인의 권리 의무, 두 번째 임차인의 권리 의무. 그러면 임대인의 권리를 보면 제일 기본적인 건 차임 받아야죠.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라고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끝나면 돌려줘라고 해야죠. 디귿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 상식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임대인의 의무인데 기억의 인도 의무.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해주려면 인도해줘야죠.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자, 조문 하나 보세요. 623조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임대차에서는요. 수선 유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어요? 임차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있어요. 우리 전세권 공부할 때 전세권에서는 수선 유지 의무가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었어요? 전세권자한테 있었어요? 전세권자.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배타적 물권이에요.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물권. 그러면 수선 유지는 그 권자가 알아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임대차는 배타적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잖아요. 임대인에게 사용을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수선 유지는 누가 해주는 게 원칙이냐면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원래는 수선 유지를 누가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근데 임차인이 수선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뭐라고 불렀어요? 필요비라고 했죠. 그 원래 이걸 누가 썼어야 되는 거냐면 임대인이 쓴 건데 임차인이 썼다면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다시. 전세권은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면 전세권자에게 있어요. 소유자가 해줄 필요 없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유지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달라라고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전세권자는. 안 돼요. 알아서 해야 돼요. 유익비는 물론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유지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걔는 배타적 물권자니까. 근데 사용을 청구하는 임대차에서는 수선 유지를 누가 해주라고 지금 규정했냐면 임대인이 해주래요. 그럼 임차인이 자기가 유지비를 썼다면 그 유지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필요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임대인이 모든 수선 유지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사소한 거. 사소한 건 누가 해야 되냐면 임차인이 해야 돼요. 교재 한번 보세요. A번에 임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사소한 건 누가 하라는 거야? 임차인이. 그러면 사소한 것 이외의 것들은 다 누가 해주는 게 원칙이냐면 임대인이 해야 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수선 유지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할 수도 있어요. 강제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수선 유지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켜도 되는데 절대로 부담시키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규모 수선이에요. 대규모 수선은 반드시 누가 해줘야 되냐면 임대인이 해줘야 되고 대수선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죠. 그 B번의 셋째 줄에 보세요. B번의 셋째 줄 가운데 다만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면할 수 있는 수선 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이며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수선은 반드시 임대인이 해줘야 한다. 정리되셨어요? 자, 그럼 원칙 수선 유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임대인에게 있어요. 근데 사소한 건 누가 합니까? 임차인. 그럼 그 이외의 것들은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데 이건 강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부담시켜도 돼요. 근데 절대 부담시키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대수선. 대수선은 반드시 임대인이 해줘야 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C번에 보면 방해 제거 의무.
누가 방해하고 있으면 임대인은 소유자로서 방해를 제거해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 필요비나 유익비를 줘야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본 것처럼 비용 상환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배제할 수 있고, 그리고 유상계약이니까 하자 있는 물건을 빌려준 거면 당연히 담보 책임 져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권리 의무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당연히 임차인의 권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임차인의 권리하고 뒤에 나오는 임차권의 양도 파트인데, 자, 임차권 나오는데 뭐 사용하는 권리죠. 법조문을 보세요. 621조. 제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 좀 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꼭 해줘야 돼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만약에 해줬대요. 이 항을 보면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언제부터요? 등기하면 그때부터요. 등기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때부터. 등기하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조심하시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주임법 주택임대차 있잖아요. 갑이을에게 주택을 임대차해 주었다. 그러면 민법이 적용돼요? 주임법이 적용돼요? 주임법이, 그렇죠?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주임법 했나요? 어제 했으면 어제 했을 텐데 마지막에 안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럼 다 공부하셨죠? 공부는 했으나 기억은 뭐 어려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주택을 임대차 했다면 얘가 주택을 인도받고 뭐 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등기가 안 돼도. 그러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건 즉시예요? 아니면 다음 날부터요?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워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문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지문을 맞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등기를 하면 다음 날에 바로 생기는 거예요. 등기하면 즉시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에서는 언제라고요? 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 날은 특별법에서 나오는 거고 등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등기하면 그때부터 생기는 거고. 622조 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자, 622조는 요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조문이 아니고 특별한 조문인데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고 을이 토지의 임차권자입니다. 얘가 임대인이고, 그러면 요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 그럼 만약에 토지 임차권자가 등기를 했다면 나중에 토지에 저당이 잡히든 토지에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든 나가야 돼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했으니까. 근데 임대인이 등기 안 해준대요. 자, 그러면 얘는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가 토지를 임대차해서 땅 빌려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바꿔서 말하면 토지에 새로운 물권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권이 먼저 설정됐어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새로운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대항할 수 없으면 토지 이용권이 없잖아요.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안해서 토지를 임대차할 수가 없어서 지금 622조에서 특별히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은 지금 누구 거냐면 당연히 임차인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자기 거니까 건물 등기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건물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발생된다라고 규정한 게 622조예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얘가 요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뭘 등기했다고요? 건물을 등기한 거예요. 그럼 건물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에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건물 등기하고 토지 물권자가 나중에 나타났다. 건물 철거해야 돼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냐면 뭘 해야 돼요? 건물 등기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토지 물권자가 먼저 나오고 건물 등기를 나중에 했대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대항할 수 없어요.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 건물 등기가 된 다음부터. 그러면 건물 등기했는데 임차권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건 매우 독특한 규정이에요. 이런 걸 막아주려고, 뭘 막아주려고 하는 거야? 이 건물의 철거를 막아주려고 특별히 규정을 해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건물 등기를 했는데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긴 이후에 이 건물이 나중에 멸실됐대요. 그럼 대항력을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2항 보세요. 2항.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건물이 멸실되면 대항력을 유지시켜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626조. 비용 상환 청구인데요. 1항은 첫째 줄 마지막에 무슨 비용이라고 되어 있냐면 필요비. 2항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겠어요? 그러면 유익비. 그렇죠? 자, A번에 보면 조심하실 점이 둘째 줄 마지막에 언제 청구라고 되어 있냐면 즉시예요. 필요비는 즉시. 자, B번에 유익비는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료시. 꼭 기억하세요. 임대차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유익비는 임대차 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틀려요. 유익비는 종료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비는 임대차 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다. 그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필요비는 돈 들어가면 즉시고 유익비는 종료시고요. 자, C번에 행사기간인데 행사기간은 둘째 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1년 하면 틀려요. 그리고 강행 규정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했냐면 임의 규정이다.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하면 내용은 간단해요. 필요비는 언제 청구해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기간은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행사기간 6개월, 그리고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 여쭤보면 그럼 임차인이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뜬금없이 유치권을 물어봐요. 자,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결련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임차인이 투여한 비용은 목적물하고 상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 얘기할 때 그림으로 크게 세 개 그렸던 게 시계 고치고 수리대금, 그리고 임차인이 비용 썼을 때, 그게 지금 이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게 공사대금. 이런 것들은 목적물하고 직접적 상관성이 있다. 나중에 뭐 기본서 보면 그것까지 나올 거예요. 일단 기초인문이니까 이 네 가지 기본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예요.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언제 나왔던 걸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거 부합할 때도 한번 공부했고 또 전세권 할 때도 봤어요. 그럼 일단 구별을 하시라고 했던 게 부속물 매수라고 하면 빌린 게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건물에 토지를 빌리면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 갱신 청구에 의한 지상물 매수라고 했죠. 그래서 건물을 빌렸다.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설치한 물건에 대한 매수를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건데, 근데 요거 아무거나 붙여놓고 다 사 이러면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는 뭐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청구가 되려면 둘 중에 한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거 설치할 때 누구 동의를 얻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이거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명문으로 부속물 매수를 규정하는 건 두 군데예요. 전세권에서 한 번, 그리고 건물 공작물 임대차에서 한 번. 그때 우리가 뭘 봤냐면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그럼 전세권에서의 부속물 매수는 전세권자만 하는 권리였어요? 소유자도 할 수 있어요? 소유자도 내가 살게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임대차 가면 약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는 누구만의 권리로 되어 있어요? 임차인이요. 조문 보세요. 646조 제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임대차 하면 틀리겠죠? 건물 기타 공작물이고요. 그리고 둘째 줄에 뭘 얻는다고 되냐면 임대인의 동의. 그리고 셋째 줄에 언제 청구한다고 돼 있어요? 종료시 합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보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그러면 동의를 얻거나 2항에 매수한 경우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된다. 요건 임차인을 위한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배제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미음에 보면 이제 건물 임차인이 아니라 누가 나오냐면 토지 임차인. 그럼 토지 임차인이니까 이건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죠. 근데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부터 해야 한다고 했냐면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땅 좀 더 쓰게 해달라. 더 쓰게 해주면 더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죠.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는 283조 규정을 준용한다. 283조가 어디에서 나왔던 거냐면 바로 지상권이었어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건 지상권에서 한 번, 토지 임차권에서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근데 부속물 매수하고는 달리 일단 뭐부터 청구한다고요? 갱신 청구를 하고 거절당하면 해요. 자, 요거 임의 규정이었어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건물 철거 특약을 미리 했다면 그 특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했죠. 근데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차임을 안 내는 바람에 소멸당했다. 의무 위반으로 해지당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와 있어요. 받으시면 되겠고 그 내용이 167쪽에 나와 있고요. 근데 역시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지상권자만 했어요? 설정자도 했어요? 물권이니까 서로에게 했어요. 지상권자도 할 수 있고 설정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온 이 규정은 누구의 권리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 그래서 결론은 부속물 매수든 지상물 매수든 임대차에서는 누구의 권리라고 되냐면 임차인의 권리고요. 그리고 물권에서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에서는 둘 다 소유자도 같이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임 감액 나오죠. 627조 제1항.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임차물이 예를 들어 3계층인데 한 계층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차임을 3분의 1만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자, 요건이 첫째 줄 마지막에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됐어야 돼요. 임차인이 자기가 때려 부수고 깎아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임차인 과실은 없어야 한다.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마지막에 셋째 줄에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당연 감액이 아니에요. 뭘 해야 감액이 된다고요? 감액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바꿔서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일부 멸실로 인한 차임 감액을 청구하려면 첫 번째 임차인의 과실이 없을 것. 두 번째는 당연 감액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당연 감액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고요? 감액 청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 멸실이 아니라 B번에 보면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차임 감액. 그러니까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으면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에 해당됩니다. 강행 규정인데 누구한테 불리할 때 무효가 되는 거냐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불리한 건 유효해요. 누구한테 불리한 것만 무효라고요? 임차인. 그럼 만약에 차임 증액 금지 특약을 합니다. 차임 부증액 특약이에요. 그럼 차임 증액을 금지하는 건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증액을 못하는 건 임대인. 그건 해도 돼요. 근데 차임 감액을 금지시켜요. 감액을 금지시키면 누구한테 불리해요? 못 깎는 거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죠. 그건 무효예요.
그럼 누구한테 분리할 때만 무효냐면 임차인에게 분리할 때는 무효를 한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는데 640조를 보시면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 차이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기에 달하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된 이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우리 임차인이 차임을 안 냈고요. 11월 달에 냈어요. 12월 달에 또 안 냈다.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연속된 이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차임액이 2기분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 만약에 월 차임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우리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낸 걸 보니 첫 달에 예를 들어서 70만 원 안 냈고요. 그 다음 달에 40만 원 안 냈고 그 다음 달엔 다 냈어요. 그 다음 달에 50만 원 안 냈어요. 그 다음에 10만 원 또 안 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아, 머리가 나빠서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이게 머리가 의욕을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죠? 합쳐서 얼마가 되면?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5개월에 걸쳐서 70, 40, 50, 40 하면 다 해서 얼마요? 200 됐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어렵네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 2달 연속이고 필요 없고 일단 한 달에 차임이 100만 원이면 몇 달에 걸치든지 간에 딱 200만 원이 지체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속된 이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점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니은에 보면 임차물의 보관 의무가 있죠. 당연하죠. 이건 남의 거를 임차인이 점유하는 거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점유해야 한다라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와 전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에서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지금 나오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입니다. 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자기 멋대로 죄송합니다. 자기 멋대로 양도 전대할 수 없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2항에 보면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 자,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건 바로 해지 사유가 돼요. 그래서 갑이 소유자야. 임대인 을에게 임대차를 해주었는데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양도 전대차를 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자, 조문 하나는 조문이고 하나는 판례야. 조문을 하나 볼게요. 교재 보시면 그 169쪽에 그 민법의 규정하고 니은의 예외가 있죠. A번을 보면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은 소부분이에요. 소부분을 사용케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예를 들어 임차인 제가 방 한 칸 친구 좀 쓰게 한다고 임대인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소부분이고요. 자, B를 보세요. B는 판례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 그다음 말이 중요하죠.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갑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얘한테 넘기는 건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보는 거야.
배신을 했기 때문에 얘가 뭐 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요걸 양도했어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판례가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인데요. 남편이 임차권자로서 아내와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거예요. 그러자 임대인 갑이 내 동의도 없이 지들끼리 양도하네 해지 이랬는데 우리 법원은 부부끼리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건 임대인에 대한 배신으로 볼 수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 그 오른쪽에 169쪽에요. 그 보조단에 조그마한 글씨 보세요. 169쪽에 임차권자가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양도하는 건 배신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얻지 않고 양도 또는 전대차를 했다. 그럼 첫 번째는 동의 없이 의리 병에게 양도하는 이 계약은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계약은 유효한 건지가 첫 번째 문제예요.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해요. 동의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고 을은 나중에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갑의 동의를 얻어주면 되는 거고요. 못 얻어주면 그때 배상 책임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을과 병의 양도계약의 유효 요건이다라고 하면 이거 오해의 X예요. 틀려요. 동의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동의가 없다면 갑이 너 뭐야 너 나가라고 하면 병은 대항할 수 있을까요? 나가야 될까요? 나가야 돼요. 동의가 없으면 병은 불법점유자예요. 그러면 동의라는 건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라 병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동의는 유효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 자, 그러면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직 해지를 하지 않았어요. 해지 전과 후의 법률 관계를 볼 거예요. 그럼 해지가 아직 안 돼 있으면 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닙니까? 여전히 임차인이에요. 해지 안 했으니까. 여전히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줄까요? 차임을 지급하겠죠. 아직 해지 안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이 불법 점유자 병에게 직접 차임 주세요라고 얘한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얘랑 아무런 법률 관계 없잖아요. 그럼 얘한테 차임을 청구하려면 직접은 안 되고 갑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을이에요. 그럼 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을을 대위에서 차임 청구하는 건 가능하더라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인데 병은 불법 점유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와요. 병이 지금 동의가 없으니까 적법한 점이에요? 불법 점이라는 거예요. 불법 점이에요. 동의가 없는 임대차니까 전대차니까. 그러면 이 갑이 병에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지금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 할 수 없냐면 얘가 지금 불법 점유를 하게 되면 갑이 입는 손해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용을 못하는 차임 상당액이겠죠. 그러면 이 차임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임대차가 해지되지 않았어요. 그럼 차임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럼 얘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도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갑이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 이후에 하면 되겠어요? 해지하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더 이상 차임을 안 줄 테니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만 존속 중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 판례고. 자, 그러면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불법 점유자니까. 그럼 반환은 자신에게 하라고 해야 될까요? 을에게 하라고 해야 될까요? 해지 안 됐죠. 그럼 누가 써야 돼요? 을. 그러면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되셨어요? 해지 전의 법률관계. 이거 어려워요? 좀 더 보면 돼요. 해지 후가 바로 나오는데 해지 후는 더 쉬워요.
해지 후 갑이 을에게 병에게 했어요. 자,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그러면 이 갑이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얘가 차임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차임을 못 받았으면 차임 상당에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반환 청구할 때 을에게 반환하라고 해야 돼요? 자신에게 반환이에요? 자신에게. 왜냐하면 해지했으니까 얘는 사용할 권한이 이제 없잖아요.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과 후로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 법률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의를 얻었을 때요. 갑이 을에게 임대인, 을은 임차인. 근데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전대차를 합니다. 그럼 병은 전차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병이 전차인이면 이제 을은 뭐라고 할까요? 전대인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이고 전대차에서는 얘가 전대인 빌려준 사람이고 빌린 사람 전차인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요. 병은 권리 의무 관계가 갑하고 있을까요? 을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을하고 있죠. 얘랑 계약했지 얘랑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갑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어요.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 민법이 임대인을 위해서 특별히 뭘 규정했냐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630조에 규정을 둬요. 그러니까 원래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데 법률에 의해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이 병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했다. 병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문 한번 볼게요. 630조. 171쪽입니다. 630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원래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데 직접 부담하라고 규정한 거고요.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가 돈 달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 전대인에게 줬으니까 너한테 못 줘.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변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지금 법조문 방금 보셨어요? 그럼 법조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랑 제가 지금 적은 내용에 차이가 약간 있어요. 제가 지금 적은 건 어떤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법조문이랑 지금 제가 적은 거 보면 어떤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요 말이 더 들어가 있죠. 변제기 전에. 요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차임을 다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언제 준 건 대항할 수 없다고요. 변제기 전에. 그럼 변제기에 준 거면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 변제기에 준 거면 있다는 거예요. 병이랑 을이랑 계약을 할 때 얘들이 차임 지급 시기를 정했는데 언제 주기로 했냐면 15일 날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병이 을에게 15일 날 차임을 주는 건 부당해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근데 이 갑이 얘한테 차임을 달라고 한 날짜가 언제냐면 16일이에요. 16일 날 어이 전차인 차임 줘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나 15일 날 을이랑 약속한 날이라서 을한테 줬는데 라고 대항할 수 있을까요? 두 번 줘야 될까요? 당연히 대항할 수 있죠. 약속한 날 준 거니까. 근데 얘가 15일 날 달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 어저께 을 줬는데 라고 대항할 수는 없어요. 어저께면 변제기예요? 변제기 전에 준 거예요. 전에. 만약에 이것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면 얘가 달라고 할 때마다 얘는 맨날 나 어저께 을 줬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줘도 상관없는데 그게 언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제기 전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시기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언제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다고요?
이행기 전에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다. 그냥 수험상으로만 보세요. 수험상으로. 이거 왜 그럴까 고민하지 마세요. 갑이 얘한테 차임 달라고 할까요? 보통 달라고 안 해요.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차임 받을 거예요? 얘한테 달라고 그러지 얘한테 달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만약에 이론상으로는 얘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고 했을 때 얘가 대항할 수 없는 건 모든 차임이 아니라 언제 준 것만. 변제기 전에. 그러니까 수험상으로 기억하시고 뭐 이게 왜 그럴까 막 깊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제기 전에 지급한 것만 대항할 수 없다. 두 번째. 을이 임차인인데 전차권이라는 건 임차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기간 만료되면 전차권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멸해요. 그러니까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된다. 근데 별 이유가 없는데 갑과 을이 임대차를 합의로 종료시켜요. 그럼 원칙은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소멸돼야 되잖아요. 근데 별 이유도 없이 합의로 종료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피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차인. 얘 그냥 상황 안 좋게 만들려고 둘이 그냥 술 한잔 하다가 에이 임차권 없애자 이러면 얘가 피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차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내서 해지당했어요.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소멸되었다. 전차권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해요. 기간 만료 당연히 소멸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없이 그냥 합의로 없앤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얘가 토지의 전차인일 수도 있고요. 건물이나 공작물의 전차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토지의 전차인이면 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상물 매수. 일단 지상물 매수는 뭐부터 하고?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고요. 그리고 건물이나 공작물은 무슨 매수가 나와요? 부속물 매수가 나오겠죠. 근데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동의를 얻거나 그로부터 매수한 경우죠. 동의는 누구 동의일까요? 당연히 임대인 동의겠죠. 이번 시험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 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 틀리게 나왔어요? 당연히 누구 동의를? 임대인 동의를 얻었을 때 매수를 청구하고. 그러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동의가 없다. 동의가 없는 전차인 병이 예를 들어서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요거 될까 안 될까요? 병이 갑한테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전차인이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를 구한다는 건 당연히 적법할 때만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요.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얘는 불법 점유자예요. 불법 점유자가 매수해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얘는 당연히 쫓겨날 사람이지 얘가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매수 청구권은 불법 전대차에서는 나올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알고도 틀려요. 알고도.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갑이 을에게 임대차하고 을은 병에게 동의 없이 전대차여 사용수익이 한 서너 줄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동의 없는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요거 이제 한참 읽다가 지문 볼 때 1, 2, 3, 4, 5번 지문 볼 때는 일단 그냥 전대차라고만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요?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질문 나와요. 그럼 이 질문 O예요, X예요?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전제가 뭐니까 동의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려면 동의가 있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동의가 없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 못해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는 지문 읽다가 전대차 이러고 그냥 풀다가 5번 그렇지 할 수 있지 이러고 틀리고 나온다니까요. 그걸 노리고 출제하는 거고 이 수험생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이거 시험장 가면 살짝 긴장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보고 틀리는 수가 있으니까 항상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가 전차인에게서 나오면 항상 뭐부터 보세요. 동의가 있냐 없냐. 동의가 없으면 그런 거 불법 점유자니까 그런 거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11, 12월 두 달 과정으로
입문 과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번은 그 입문 과정이니까 뭐 빠진 부분도 꽤 많아요. 기본서 받으셨나요? 왜 민법만 안 나왔대요? 그래요? 하여튼 그 이 책으로 공부할 때가 좋았죠. 그 기본서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꽤 되죠. 물론 거기서 뭐 문제 빼고 못 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일단 2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도가 시작이 돼요. 제가 입문 과정 11, 12월 달 강의하면서 복습하시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수업만 오세요. 그것도 지키기 힘들 때잖아요. 11, 12월 달은. 근데 1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도도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거예요. 그래야 돼요. 입문 과정은 천천히 나간 거고요. 양이 상당히 하다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요번은 11, 12월 과정이 수요일이 8주가 나와서 여유 있게 했어요. 3시간씩 하면서. 근데 이제 1월부터는 4시간씩 해요. 1월부터 민법은 당연히 오후 2시까지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보강도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를 제일 많이 보시게 돼요. 예. 보강은 하게 되면 그러니까 1, 2월 과정 같은 경우에 특히 시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강 없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1, 2월 달에 보강 한번 뭐 일요일 날이나 한번 할 거예요. 보강하면 아침 10시부터 빨리 끝나면 뭐 2시, 늦어지면 뭐 6시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이제 지금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잡숴야 돼요.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차피 각오하신 거니까 요번 1년은 자격증 따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일단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1월 달 들어가면 다시 이제 뭐 강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1번 과정은 여기까지 보고요. 자, 오늘이 이제 12월 목소리가 뒤집어져요. 예. 오늘이 이제 12월 다 끝나가는 전날이에요. 예. 내년은 병신년이라죠. 예. 어감이 안 좋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